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에서 머티리얼과 라이팅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예, 다시 전 세션에 똑같이 이제 제가 또 이어서 할 거고요. 전 세션에서 제가 막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뭐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으셔서 이번에는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아볼 게 언리얼 엔진 라이팅 시스템에 대한 건데요.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되는 라이트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살펴보면 아이콘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야외에서 사용하는 라이트고요. 이 라이트는 보통 현실 세계에 보면은 태양이 저희는 하나잖아요. 그 태양빛을 가지고 주광이라고 하죠. 이 주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디렉셔널 라이트인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현재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건데 라이트가 없는 노 라이트로 가서 이제 어셋은 액터들은 있는데 라이트가 없어서 이제 깜깜하게 보이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라이트 모드에서 라이트를 가보시면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데 디렉셔널 라이트를 배치를 하시면 라이트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주광이 되는 거예요. 햇빛, 태양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디렉셔널 라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라이트라고 해서 전구 같이 생긴 게 라이트가 있어요. 이게 주로 배경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쓰시는 필라이트로 쓰시는 건데 포인트 라이트 들어가도록 하시면 이렇게 전구 모양으로 라이트가 배치됩니다. 언리얼 3 때부터 있었던 거죠.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분위기를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많이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포트 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한번 보죠. 스포트 라이트. 얘는 포인트 라이트랑 좀 다른데 뭐냐면 이렇게 반구에 이제 지름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비출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통 어떨 때 쓰느냐, 이런 가로등 같은 거 만드시고 가로등에 대한 라이트를 세팅하실 때 이걸로 이용하시면 돼요. 빛이 이걸 영역에 맞춰서 베끼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런 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스카이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카이라이트를 레벨에 배치하시면 현재 보시면 이 어두운 부분, 안부 부분이 되게 까맣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카이라이트입니다. 스카이라이트에서 뭐 한번 쉽게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로 변하죠? 너무 세니까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안부 부분은 스카이라이트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레벨의 퀄리티를 올려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트 라이트라고 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보시면 렉트 라이트를 추가를 해보시면 보면 이게 뭔지 딱 대본에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각형 형태의 여기에다가 저희 뭐 TV라든지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천정에다가 거의 천정 형태에 맞춰서 사각형의 라이트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포인트 라이트를 여러 개 배치를 해서 하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라이트를 넣으실 수가 있어서 TV라든지 TV의 백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 있는 라이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아보셔야 될 게 라이팅 모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디렉셔널 라이트가 어디 갔지? 한번 찾아보죠.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 라이트를 선택을 해보시면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이 라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이거죠. 트랜스폼에 가보시면 모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이 모빌리티가 뭐냐면 스태틱, 스테이셔너리, 무버블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무버블은 실시간 라이트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무거울 수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라이트를 만드시는데 좋겠죠. 표현하는데 좋겠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셔너리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스테이셔너리로 바꾸니까 그림자에 프리뷰라고 뜨죠. 그죠? 잘 보이시죠? 프리뷰라고 뜨는데 얘가 뭐냐면 얘는 아까 무버블은 동적 라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거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트인데 실시간 라이트인데 스테이셔너리는 제가 뒤에서 라이트 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라이트 맵을 그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스태틱하고 그 다음에 정적하고 그 다음에 동적, 움직이는 것까지 둘 다 할 수 있는 라이트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림자 둘 다 적용합니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모빌리티의 스테이셔너리가 되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 디렉셔널 라이트, 주광이 되는 라이트에다가 하나만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게 계속 겹치면은 안 돼요. 여러 개가 겹치면 퍼포먼스에도 문제가 있고 그 렌더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광이 되는 라이트에다 하나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배경 오브젝트에 라이트 맵을 베이크하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세팅을 하시면 캐릭터에도 라이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라이트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림자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말 그대로 나중에 라이트 맵 베이크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그 베이크 할 때만 쓰는 점적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세 가지의 모빌리티가 있다는 거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스태틱 라이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런 포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을 스태틱으로 하셔서 하시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라이트 맵을 베이크를 해서 베이크 값이 끝나면 얘를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오브젝트에 다 라이트 맵 정보가 매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라이트로 쓸 때 스태틱을 넣어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라이트 매핑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쉽게 설명해서 저희 GI라고 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신 것 같네요. 네, GI가 뭐냐면은 현실 세계에서 디렉셔널 라이트 그러니까 주광이 라이트가 이렇게 현실 세계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라이트가 빛이 보통은 모든 사물을 비추는데 그 사물마다 색깔이 다 있잖아요. 요즘 색깔이 다 다르죠? 색깔이 다르고 이 사물마다 다 질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질감은 뭐 스테인레스라든지 철도 있고 어떤 건 나무도 있고 사람처럼 피부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는 반투명이라서 빛이 투과되면서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빛을 투과를 하고 어떤 애들은 빛을 튕겨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이런 사물에 맞은 다음에 이걸 튕겨요. 이렇게 빛이 여러 개 튕겨서 얘가 빛을 받아서 튕겨서 얘쪽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즉 간접광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간접광을 만들어줄 때 라이트 매핑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어두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간접광을 이용해서 분위기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간접광을 가지고 표현할 때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지금 라이트가 없으니까 한번 된 걸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얘가 라이트 베이크가 다 된 상태라서 얘로 보여드릴게요. 네, 라이트 온리 상태 뷰 모드로 보시면 여기 지금 다리 밑에 부분이 노란색으로 지금 베이크된 거 보이시죠? 이게 라이트 맵으로 베이크된 거거든요.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영향을 받은 건데 이게 왜 여기가 노란색으로 변했냐면은 얘 색깔이 이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얘에 맞고 튕겨서 얘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간접광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사실상 이게 간접광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건데 이걸 다시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너무 부하가 심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라이트 맵을 베이크를 해서 이런 오브젝트에다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GI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게끔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라이트 매핑을 이용하시려면 라이트 맵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좀 전에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이 라이트 맵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매핑해서 그 색깔의 느낌이라든지 GI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맵을 베이크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스태틱 메시에서 라이트 맵이라는 걸 펴줘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전 시간에 드렸죠. 스태틱 메시마다 이 라이트 맵 채널이 모두 다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L을 해서 L을 선택을 하고 열어서 보시면 라이트 정보에 라이트 채널 1번에 라이트 맵이 이렇게 빼곡하게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0번일 때는 이렇게 뭐 텍스처 UV 좌표를 이용해서 어셋을 퀄리티를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타일링 작업을 한 거고 라이트 맵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맵이 이제 일률적으로 다 펴져 있어요. 라이트 맵이 골고루 자연스럽게 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 맵은 참고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좌표가 겹쳐 있으면 안 돼요. 겹쳐 있으면은 나중에 라이트 맵 빌드를 하게 되면 몇 퍼센트의 어떤 오브젝트가 라이트 맵이 겹쳐 있습니다. 그걸 펴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그래서 라이트 맵을 펴주실 때 주의를 하시면 되세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 라이트 맵이라는 거를 이렇게 수동으로 피실 수도 있는데 3ds max나 마야 같은 데서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이것들을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게 fx를 임포트를 할 때 Generate Lightmap UV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라이트맵을 자동으로 엔진에서 펴줘요. 근데 언리얼 엔진이 이 라이트맵 시스템을 굉장히 오랫동안 채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라이트맵 제작해주는 이 솔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맵 펴주는 그 성능이 되게 좋아요. 되게 잘 펴져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까 이거 하는 거를 보여드리자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에서 스태틱 메시를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오면 임포트에서 메시 쪽에 보면 어디 갔지? 제너레이트 라이트맵 UV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라이트맵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자동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쩌다 보니까 라이트맵이 막 깨지거나 이랬어요. 그러면 스태틱 메시 에디터에서 제너레이트 라이트맵이라는 옵션이 또 있어서 이걸 사용해서 하시면 라이트맵을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라이트맵 해상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라이트맵이라는 거를 UV 좌표를 펴서 빌드를 해가지고 라이트맵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안 좋은 예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어떤 그림자인가요 이게? 오, 대단한데? 바로 아셨네요. 네, 가로등 그림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보고 가로등 그림자인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모르겠죠. 이게 잘못된 예입니다. 뭔지 모르겠죠.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게 라이트맵 해상도라는 건데요. 이 라이트맵 해상도는 말 그대로 이게 텍스처가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맵도 해상도를 올려주면은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그 해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적정한 라이트맵 해상도를 조절하는 게 좋고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트맵 해상도를. 첫 번째는 스태틱 메시 에디터에서 일률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으로 되는 라이트맵 해상도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를 선택해서 그 액터에다가 라이트맵을 해상도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적화 뷰모드에 보면 라이트맵 밀도라는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뷰모드에 보시면 이쪽에 최적화 뷰모드에 가시면 라이트맵 밀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하면은 좌표계가 쭉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체커가 되어 있잖아요. 이 체커가 모든 액터들이 다 일률적으로 펴져 있으면 가장 베스트예요. 네, 베스트로 되어 있는 건데 아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좀 좌표가 크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좌표계 이게 해상도를 올려주시면 그 라이트맵 해상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려갈까요? 스태틱 메시에 보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쪽에 보시면 디테일 패널에서 라이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라이트맵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라이트맵 해상도를 조절을 하시면 이 스태틱 메시가 어떤 레벨에 배치되든 간에 이 해상도를 적용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레벨에 배치한 액터에 대한 라이트맵 해상도를 조절을 해서 합니다. 그게 베스트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트맵 밀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녹색이. 네, 파란색은 지금 일률적으로 잘 이쁘게 나온 거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라이트맵을 디테일 패널에서 라이트맵을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버라이드 라이트맵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합니다. 바뀌었죠? 네. 바뀌어서 이걸 가지고 라이트맵을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예를 들어서 바닥처럼 아까 그림자 해상도가 좀 낮아서 별로였잖아요. 그런 애들은 얘를 선택해서 해상도를 더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촘촘하게. 그러면 라이트 그림자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라이트 세팅하고 그다음에 라이트맵 좌표도 세팅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라이트 빌드를 실제로 해볼 건데 저희는 수암 에이전트, 그러니까 라이트메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메스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도 만들어주고 포톤도 만들어주고 얘를
스태틱 메시에다가 매핑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는 게 빠르니까. 자,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 갔지? 테스트 레벨 1번 열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태틱 메시만 있고 지금 라이트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라이트를 배치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카이라이트 배치를 합니다. 얘를 끄고 이걸로 바꿔볼게요. 큐브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빌드를 할 때 여기 보시면 빌드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빌드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해버리는 거고, 라이트에 대한 것만 하겠다, 라이팅 빌드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눌러서 빌드를 하시면, 예, 스왑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서 얘가 그 라이트 맵을 베이크를 해요. 만들어요. 그래서 매핑을 라이트 맵을 만들어서 엔진에 매핑을 합니다. 그러면 라이트 맵이 이렇게 들어가요. 네, 되죠? 근데 이 스왑 에이전트가 되게 좋은, 이 라이트 맵 시스템이 뭐 좋은 게 뭐냐면, 라이트 빌드를 하게 되면 지금같이 이게 간단한 레벨 같은 경우에는 빌드가 빨리 끝나는데 레벨을 만들다 보면 엄청나게 커지죠. 근데 그 라이트 맵을 베이크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CPU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스왑 에이전트가 분산 빌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제 동료들 컴퓨터예요. 네. 그래서 제 거 컴퓨터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저 동료들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으면 자기가 이제 라이트 맵 빌드를 할 것들을 나눠줍니다. 나눠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네, 지금 동료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뭐 이런 좋은 툴입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트 맵을 베이크를 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카이라이트가 무어블로 들어가서 그런데 얘를 스카이라이트를 지워볼까요? 스카이라이트를 지우고 다시 라이트 맵 빌드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스켈레탈 메시, 그러니까 동적인 이렇게 움직이는 그 메시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간접광이 베이크가 되긴 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얘가 간접광이 적용이 안 돼서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다 보면 자기가 만든 캐릭터가 어두운 데 가니까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안 나와요.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해줘야 되는 작업이 바로 라이트메스 임포턴스 볼륨이라는 걸 레벨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 레벨에다가 라이트메스 임포턴스 볼륨을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볼륨에서 보시면 라이트메스 임포턴스 볼륨이라는 게 있고요. 얘를 배치를 해서 얘를 키웁니다. 그런 상태에서 라이트 빌드를 다시 하게 되면, 네, 베이크가 됐고요. 시간 좀 됐네요. 스카이라이트를 빼버렸구나. 나오네요 이제. 네. 제가 그래서 레벨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팅을 좀 더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켈레탈 메시가 아주 깜깜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라이트메스 임포턴스 볼륨을 배치를 해서 라이트 빌드를 하게 되면 간접광을 이런 움직이는 메시한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라이트 캐시라는 걸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베이크를 합니다. 걔네들도 조정을 해서 그거를 이 스켈레탈 메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표시에 가보면 어디 갔지? 고급에 있었나? 시각화에 있었나? 네, 볼륨메트릭 라이트 맵이라는 거 있는데 이걸 켜주시면 지금 이 제가 라이트메스 임포턴스 볼륨 배치한 안에 점들이 막 생기죠. 이 점들을 기점으로 주변에 있는 광들을 간접적으로 베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을 저장을 합니다. 이 점들에다가. 그래서 이 점들로 이 캐릭터들을 간접광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변 간접광을 베이크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켈레탈 메시, 움직이는 메시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간접광이 적용이 되도록 해주는 기능이 이 라이트메스 임포턴스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간접 캐시를 만들어서 캐릭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게임을 만드실 때 이거를 꼭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최신 엔진부터는 이 볼륨이 배치가 안 돼 있으면 배치를 하고 빌드를 하라고 메시지가 아마 뜰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세팅을 해보는 걸 알아볼 건데 약간 대충 빨리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 다시 빛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라이트 모드에서 디렉셔널 라이트 배치하고 이거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라이트 세팅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라이트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라이트 빌드를 하면 라이트 매스에서 빌드를 해가지고 매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패스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라이트 매스로 빌드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메시는 멈춰 있는데 쉐이더를 가지고 흔드는 것들 나무라든지 움직이는 것들이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라이트 맵을 베이크를 해버려서 그림자가 움직이질 않죠. 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CSM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세팅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캐릭터 카메라에서 가까이 있는 애들은 실시간 그림자로 처리하고 멀리 있는 애들은 라이트 맵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만드실 때 최적화하실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건 어디서 세팅하느냐?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이쪽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다이나믹 섀도우 디스턴스라는 걸 값을 올리면 바뀌는 게 보이세요? 움직이죠. 그러나 멀리 있는 거는 라이트 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이죠?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퍼포먼스 향상을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세이브 하시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자 움직이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걸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이 내용이. 자, 그런 다음에 포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환경 세팅을 할 때 포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포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트모스피어릭 포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모드에 가보시면 포그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애트모스피어릭 포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벨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포그가 나와요. 이게 딱 봐도 얘가 뭔지 알겠죠? 대기 느낌 낼 때, 지구의 대기 느낌을 낼 때 이 애트모스피어릭 포그라는 걸 이용해서 대기 느낌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밑에 있는데 얘를 드래그드랍해서 레벨에 배치하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포그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애트모스피어릭 포그랑 다른 게 얘가 이 포그 액터의 높이에 따라서 포그의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호숫가라든지 약간 울창한 숲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실 때 이걸 이용해서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너무 옅으니까 한번 올려서 한번 볼까요?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포그가 있는데 값은 이쪽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여기네요. 덴시티 값을 올려보면 포그가 이렇게 바뀌죠. 근데 얘가 바로 앞에서부터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디스턴스 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포그를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대기 느낌 같은 거 넣고 하이트 포그 넣어서 이런 느낌을 만드시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색도 뭐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레벨이 완성됐네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포그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 캡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플렉션 캡처는 뭐냐면은 레벨을 완성된 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데일라이트를 열어보시면 지금 보면은 바닥에 쉐이더로 처리되어 있는 반사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근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스크린 스페이스 기반으로 화면상에 있는 거 이렇게 리플렉션 캡처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볼까요? 얘로 보죠. 여기 이 주변에 지금 리플렉션 값들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를 리플렉션의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플렉션 캡처 벡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드에서 리플렉션 캡처를 검색을 해보시면 저는 스페어 기반으로 된 리플렉션 캡처 벡터를 배치를 해볼게요. 자,
리플렉션 캡처 벡터를 갖다 놓으니까 변화가 오죠. 얘를 스케일을 조절해 보시면 주변 환경을 캡처를 해서 이 주변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벡터 애들에게 반영을 합니다. 캡처하는 값을. 그죠? 그래서 거울이라든지 이렇게 반사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캡처를 해야 되는 것들에는 이 리플렉션 캡처 벡터를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레벨에도 배치가 되어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그 주변을 캡처해서 뿌려줘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리플렉션 세팅을 퀄리티를 올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리얼 엔진의 머티리얼 시스템 이제 라이팅하고 이런 것들 알아봤으니까 머티리얼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혹시 PBR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한국말로 풀이해 보면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언리얼 엔진도 이 PBR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빛이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하는 쉐이딩 및 렌더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PBS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PBR, 피지컬 베이스드 쉐이딩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 PBR이라는 이 렌더링 기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티스트 분들이 그 실제 사물과 비슷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페이크 요소들을 만들어야 됐었어요. 작업을 해야 됐었어요. 뭐 큐브맵을 만들어서 쓴다거나 리플렉션 값을 자연스러운 리플렉션 값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프레넬 효과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한다거나 스페큘러 레벨과 스페큘러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페이크 요소들을 많이 했는데 PBR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측해서 어셋을 컨텐츠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물이 예를 들어 나무가 있다면 나무 상자가 있다면 나무 상자에 질감을 넣고 나무 상자에 맞는 러프니스라든지 러프니스는 질감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만들면 돼요.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넣으면 PBR이 알아서 정직하게 렌더링을 해줍니다. 물리 기반으로 해서 처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PBR 개념이 왜 생겼냐면 보통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여러 그 작업을 공동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예전에는 PBR 전에는 아티스트들의 역량에 따라서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걔를 그분들이 만드신 그 컨텐츠를 다 합쳐서 모아놔 보면 어떤 거는 퀄리티 좋고 어떤 거는 퀄리티 낮고 막 이런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보정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이 PBR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보정 작업들을 물리 기반에서 하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라든지 러프니스라든지 이런 값들만 잘 맞춰주면 렌더링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이 굉장히 하는데 편리해졌고 이거를 관리하는 데도 아주 편리해졌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게 바로 이제 피지컬 베이스 렌더링인데요. 그러면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 PBS,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먼저 머티리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머티리얼 에디터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죠.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테스트에다가 폴더에서 열이라고 한번 만들고 여기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더블 클릭하시면 머티리얼 에디터가 열립니다. 그럼 얘도 아까 설명드렸던 블루프린트처럼 비주얼 스크립트 방식으로 노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머티리얼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 보고 계시는 게 작업 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레트라고 해서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 뭐 베이스 컬러라든지 벡터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팔레트에서 제공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프리뷰를 제공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디테일 패널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만드는 노드들에 대한 디테일 정보 값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디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머티리얼 도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머티리얼 도메인이라는 거는 이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이 머티리얼이 서페이스, 그러니까 표면으로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데칼이라고 들어보셨죠? 데칼로 처리를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함수로 사용해서 라이트 값을 조절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쓸 거냐 포스트 프로세스라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후처리할 때 이 머티리얼을 가지고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할 거냐 그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처리를 해서 UI에다 적용되는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게 머티리얼 도메인이라는 건데요.
머티리얼 선택해서 처음에 가보시면 이 머티리얼 탭에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어떤 상태에 쓸 거냐라는 걸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표현식에서 머티리얼 어떤 식으로 짜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벡터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베이스 컬러를 하나 만들어서 노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얘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핀에다 꼽습니다. 베이스 컬러 꽂고 색 정보를 한번 뭐 이렇게 만들어서 더블 클릭하면 이게 선택한 툴에 대한 팔레트가 뜨거든요. 색깔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스칼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얘를 메탈릭 복사를 해서 러프니스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네. 적용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이거 보시면 현재 이제 PBR에 맞게끔 논메탈 형태의 지금 쉐이딩이 처리가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메탈릭 값을 한번 올려볼게요. 저 밸류 값을 1로 올리면 네 메탈이 확 됐죠? 네. 지금 이제 이 머티리얼 상태에서 봐서 그런데 머티리얼 인스턴스도 한번 뒤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도 셋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또 하나가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머티리얼을 짜다 보면 쉐이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쉐이더를 짜다 보면 노드들이 엄청 복잡해지고 수학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아티스트 분들이 거기까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 작업을 하시다 보면 TA라든지 뭐 TD라든지 뭐 심지어 프로그래머 분들도 쉐이더를 짜주시는데 그 쉐이더들을 이런 식으로 노드 표현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아티스트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장을 하고 여기 보시면 머티리얼이 지금 기본 머티리얼이 만들어졌는데 얘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보시면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모 자식 관계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부모 머티리얼이라고 할게요. 부모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간소화해서 이렇게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 그 TA나 뭐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서 주시면 이거를 복제를 해서 인스턴시를 해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까 제가 색깔 정보 넣었던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얘를 노출을 한 거를 제가 컨트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메탈을 1이었는데 러프니스를 한 0.5 정도 주면 이제 바뀌는 거 보이죠? 이런 파라미터들이 노출이 돼서 일반 머티리얼에서 이 값들을 조정하게 되면 쉐이더 컴파일을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장점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멋진 쉐이더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티스트 분들이 쉐이더 그러니까 머티리얼을 편집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자기가 만든 어셋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이걸 사용하게 되면 편리한 게 뭐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머티리얼들이 엄청 많아지고 작업 후반에 가보면은 색깔이 이상한다거나 어떤 쉐이딩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그 부모 머티리얼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 값에 한 번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되게 편리하고 작업하는 데도 편리한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리얼 엔진 지금 쉐이딩까지 대충 간단하게 보셨으니까 언리얼 엔진 포스트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충 만들어도 포스트 프로세스 후처리를 이용해서 아주 멋진 레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있네요. 빼볼게요. 현재 포스트 프로세스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 레벨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모드 쪽에 가보시면 볼륨에 가보시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레벨에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볼륨이 배치가 됐고요. 네,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배치가 됐고요. 보시면은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서 처리하는 후처리를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한번 먼저 보여드리죠. 네, 해보겠습니다. 뒤에 PPT가 이런 식으로 뭐 익스포저라든지 블룸이라든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자동 노출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다가 밝은 데 나가면은 눈 스능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카메라 렌즈에 밝았던 게 이제 확 어두웠던 데에서 밝은 데 나가면 화면이 하얗게 타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만드는 건데 이 포스트 프로세스 머티리얼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 프로세스 이 볼륨이 말을 잘못했네. 볼륨을 선택을 하시면 디테일에 가보시면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익스포저를 검색해 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익스포저가 나오죠. 얘를 체크를 해주면 값을 조정했을 때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볼륨 안에 들어갔을 때만 후처리가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제가 볼륨 포스트 프로세스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볼륨 안에 들어갔을 때만 처리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밑에 쭉 지금 볼륨 선택한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어디 갔냐? 네, 여기 있네요. 포스트 프로세스 세팅에 보면 언바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면 볼륨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 있어도 이 레벨에 이 볼륨에 있는 세팅 값을 그냥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익스포즈 값을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익스포즈 값을 조정해보면 이렇게 어두운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천국도 만들 수 있고 전 뽀샤시한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노출 값을 이용해서 이 레벨의 노출 값을 조정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뽀샤시한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발광 효과를 처리를 할 때 쓰는 건데 어디를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미시브라고 해서 현재 이 액터의 머티리얼을 한번 열어보면 그냥 이렇게 썼네요. 코디네이트 값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발광 효과를 넣었는데요.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이거를 발광하는 값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 값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발광 효과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선택한 상태에서 블룸이라고 선택을 해보시면 검색해보시면 블룸이 세팅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이 값을 증폭을 해볼게요. 보이시죠? 보기 불편하신가요? 저는 좋은데. 네, 이렇게 블룸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발광하는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실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블룸 값을 올려주시면 뽀샤시한 느낌을 더 만드실 수가 있는데 다들 보시는 것처럼 레벨을 이렇게 만드시면 오래 못 다실 거예요, 게임을. 그래서 적정한 값을 찾아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 상태로는 안 되겠네요. 볼륨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노출 값도 좀 줄여볼게요. 너무 올려놔서 이 상태에서 현재 이 화면에 비치는 얘네들을 지금 캡처를 하잖아요. 캡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스크린 스페이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얘가 나오는데 이 값을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0일 때는 스크린 스페이스 주변 환경을 캡처하는 게 줄어버리죠. 없어지죠. 얘를 값을 올려주면 캡처하는 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퀄리티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리고 맥스 러프니스를 이용해서 거칠기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처리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해서 보시면 보통 복회라고 하는데 복회를 이용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진짜 DOF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블러를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세팅하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세팅 값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뀌는데 제가 이런 손재주는 없어서 어쨌든 이런 뎁스 오브 필드라는 걸 이용해서 카메라의 그 피사계심도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좀 더 사실적인 그런 것들 카메라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렌즈 플레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상태로는 안 되겠네요. 얘를 꺼볼게요. 끄고 그 렌즈 플레어라고 해서 그 실제 카메라가 빛을 바라보게 되면 렌즈에 생기는 플레어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렌즈 쪽에 가보면 뎁스 오브 필드가 있고 블러도 있고 카메라, 네, 여기 있네요. 렌즈 플레어가 있네요. 렌즈 플레어를 세팅을 해주시면 복귀 값이 안 들어갔구나. 이거 텍스처가 없을 것 같은데 없네요. 네, 이 값을 어쨌든 복귀 텍스처로 넣으면 복귀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저거를 넣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이. 원래 지금 볼리메트릭 호그가 이 값이 볼리메트릭 값이 너무 세서 그런데 원래는 렌즈 플레어 값을 세팅하시면 이런 효과들 있잖아요. 렌즈에 생기는 이런 플레어 효과들 이런 것들도 포스트 프로세스에서도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